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그냥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만 받고 가시죠. 입원하시려면 보증금부터 내셔야 하는데. 간호사는 그의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청바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가 대학병원이라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다른 병원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 학생 보호자입니다. 과외 학생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본 순간 간호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김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라서. 이 학생을 VIP 병실로 옮겨주시죠.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까까지 쌀쌀맞던 간호사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동호 씨는 초등학교 시절 1톤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와 시장 어귀에서 과일을 파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셨고 어머니는 그 시장 한켠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동호야, 오늘 들어오는 길에 엄마 가게 들르면 맛있는 거 줄게. 그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멋진 옷을 입고 반짝이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의 부모님은 낡은 트럭과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이면 그는 엄마의 과일 가게를 피해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님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 동호 엄마 맞지? 동호는 어디 갔어? 이웃 아줌마의 물음에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방과 후면 친구들은 학원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는 혼자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장 근처를 지날 때면 엄마가 부르실까봐 재빨리 지나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제일 예쁜 사과 골랐는데. 어머니는 매일 그를 위해 과일을 고르셨지만 그는 한 번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어머니의 정성을 외면했습니다. 동호야, 오늘은 일찍 와서 엄마랑 같이 가자. 매일 아침 현관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먼저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친구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트럭 뒤편에 숨어 앉아 있는 그를 보며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버지가 큰 소리로 과일 값을 외치셨고 어머니는 손님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구와 좁은 방, 시장 냄새가 배어있는 집안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동호야, 오늘 장사가 잘 돼서 내가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어머니는 늦은 밤에도 그를 위해 항상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엄마 가게로 와. 알았지?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는 그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의 직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날, 그는 연필을 쥐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회사원이라고 적었지만 그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 가게로 갈게. 처음으로 그가 먼저 어머니의 가게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놀란 듯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가게도 찾아오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손님들에게 과일을 고르고 포장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셨고, 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는 어머니가 손님을 놓칠까봐 길가에서 도시락을 드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말고 가게 안에서 먹지. 손님들이 오실 수 있잖아. 괜찮아. 이것도 다 장사야. 그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굽은 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우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마. 매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 피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그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이제 그는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트럭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며 아버지의 굵은 팔뚝에 새겨진 힘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게요. 괜찮다. 넌 공부해야지.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아들, 엄마가 이따가 맛있는 거 싸줄게. 오늘은 일찍 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항상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파시는 과일을 자랑스럽게 맛보여 주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가 주신 거야? 친구들의 칭찬에 그는 어깨가 으쓱해졌고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수고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더 이상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모님은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는 잠결에 들리는 문소리에 뒤척이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박동호 학생 잠시 교무실로 와주세요.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불길한 예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동호야, 부모님이.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6시경 시장으로 향하던 부모님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속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진 아버지의 트럭이 있었습니다. 신호 위반한 덤프트럭이 시속 80km 이상으로 돌진했다고 추정됩니다. 경찰관의 무미건조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에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왜 인사도 제대로. 그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건성으로 인사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피로에 지쳐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도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 이제는 가슴을 찢어놓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면허 정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추가 설명에 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그 덤프트럭 운전자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면허도 정지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영안실에서 그는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부모님의 모습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토록 따뜻하던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동호야, 이제 어떡하니? 장례식장에 모인 시장 상인들이 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생기 넘치게 장사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들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순간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늘 앉으시던 식탁 의자,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 어머니의 앞치마,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호야, 우리가 있잖니. 시장 상인들은 그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답하려 했던 실세 안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날 아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문소리에 잠에서 깨면 부모님이 돌아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의 세상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큰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호야, 할미랑 살자.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 아빠 역할 할게. 할머니의 말씀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셨어요? 지붕은 비가 새는 듯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방 한 칸과 부엌이 전부인 집은 그의 짐을 놓을 공간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동호, 할미가 이런 데밖에 못 데려오네. 할머니는 미안한 듯 그의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보았습니다. 폐지를 주워 파시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적응할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깔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달고기 사다가 삼계탕 끓여줄게. 너 좋아하지?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매일 새벽 동네를 돌며 종이 상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고기를 사오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허드렛 일이라도 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할미가 어떻게든 다 할 테니까. 비가 오는 날에도 할머니는 종이 상자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젖은 종이는 값이 떨어진다며 비닐로 꼼꼼히 싸서 가져오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발 쉬세요. 아니다. 내가 먹을 고기 값은 벌어야지. 그의 마음은 할머니의 사랑으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그 공허함을 메워주었습니다. 동호야, 오늘은 삼겹살이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늘 자신의 몫을 그의 그릇에 덜어주셨습니다. 고기는 대부분 그의 몫이었고 할머니는 김치와 밥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난 괜찮아. 너 크는 게 더 중요해. 밤이면 좁은 방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동호야, 이제 울지 마라. 할미가 있잖니. 가끔 부모님 생각에 울 때면 할머니는 그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 포근한 품에서 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은 그 어떤 곳보다 컸습니다. 그것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동호야,
이제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이제 기초수급자 신청했어.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박스를 주우시던 할머니를 동사무소 직원이 발견하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다.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 할미가 이제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할머니의 말씀에는 자존심을 꺾어야만 했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자립심으로 사신 할머니께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이제 이 할미도 나라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내 아버지 평생 세금 꼬박꼬박 냈으니까.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가 당당하게 이 도움을 거절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허리가 굽어가는 할머니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 방학에는 아르바이트 좀 할게요. 안 된다니까. 너는 공부해야지. 하지만 그는 몰래 근처 아파트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이, 시멘트 한 포대도 못 드는데 뭐하러 왔어? 현장 인부들의 조롱 섞인 말이 들렸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팔이 후들거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군, 잠깐 이리 와보게. 어느 날 현장 반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봤다는 반장님은 특별히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기술자가 많아지면 인건비가 떨어져서 안 가르쳐 주는데 자네는 뭔가 다르군. 감사합니다. 반장님. 그날부터 그는 일과 배움을 병행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반장님의 곁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귀가할 때면 할머니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손주의 늦은 귀가가 걱정되어 잠들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어디를 다녀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거짓말이 미안했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며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동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할머니, 전 이제 다 컸잖아요. 매일 밤 몰래 연고를 바르고 잠드는 그를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아빠도 그랬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는 기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반장님,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네가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했으니까 더도 덜도 말고 자네 몫이야. 그는 그날 저녁 할머니를 한의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허리 치료 받으세요. 제가 번 돈으로요. 할머니는 손주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침을 맞으시는 동안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동호가 이렇게 컸구나. 방학이 끝나갈 무렵 그는 제법 기술자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반장님은 그를 더 믿고 일을 맡겼고 월급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박군, 다음 방학에도 올 텐가? 네, 반장님, 꼭 오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종이 상자를 줍지 않으셔도 되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리 치료를 받으셨던 할머니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동호야, 이 돈 어디서 났니?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돈을 건네는 손주를 보며 할머니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에요. 아르바이트? 어디서? 그는 도서관에서 과외를 한다고 둘러댔지만 할머니는 그의 거친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만 할 때 말이다.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린 시절 가정 형편 때문에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방학 때만 한다더니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돈벌이에 매달려 학업을 포기했던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렴. 그렇게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도로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허리가 괜찮다. 할미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할머니는 다시 새벽부터 종이 상자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번 돈인데. 동호야, 너는 공부만 해. 그게 할미 소원이야. 매일 밤 할머니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어. 공부도 하고 일도 한다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후회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돈의 유혹에 학업을 포기했던 아들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절대로 공부 포기 안 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 할머니는 그의 통장을 만들어 주시며 모든 돈을 그곳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미가 늙어서 그런가. 너만 보면 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를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손주를 향한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된 삶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그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동호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그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에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동호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일하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정말 할머니가 바라시는 걸까?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해보지 않겠니?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 그날 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좀 설명해 주세요. 수업이 끝나면 교무실을 찾아가 모르는 것들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선생님들은 그의 열정을 기특해 하시며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어제 배운 거 이해됐어? 그는 하루에 2~3시간만 자며 공부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교무실이 그의 학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반에서 1등 했어요. 처음으로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을 때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동호가 이렇게 똑똑했구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를 위해 할머니는 매일 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동호야, 너무 무리하진 마라.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제가 꿈이 생겼어요. 그의 꿈은 서울의 명문대학교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할머니께 더 나은 삶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동호, 이번에도 1등이네.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들은 그의 성적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능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할머니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동호 꼭 붙을 거야. 꼭 붙을 거야. 그리고 발표 날 그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손주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새내기가 된 그는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동호야, 할미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너 공부만 해. 하지만 그는 할머니가 여전히 새벽마다 종이 상자를 주워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그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근처 중국집에서 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6시부터 10시까지 끊임없이 쌓이는 그릇들과 씨름했습니다. 학생, 명문대학교 다닌다면서요? 여기서 이런 일을?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잠깐 눈을 붙이고 5시면 다시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박동호 씨, 전단지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수업 사이 빈 시간이면 학교 게시판을 훑었습니다. 1시간에 10,000원을 주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그에게 꿀 같은 기회였습니다. 학생, 이력서 한번 볼까요? 우연히 들른 과외 소개소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교 다니시네요. 시간당 8만 원짜리 자리가 있는데.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알바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강남 고등학생 과외인데 명문대학교 학생을 찾으시거든요. 그렇게 그는 첫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과외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거지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월급 받았어요. 처음 받은 과외비로 그는 할머니께 옷을 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성공이 기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동호가 이렇게 훌륭해졌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생활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과외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입은 늘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호야, 얼굴이 많이 안 좋다.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도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 아직 젊은데 뭐. 하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수업, 과외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까지. 선생님, 오늘은 좀 일찍 끝내면 안 될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강남의 마지막 과외 수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두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 오늘은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네. 대신 다음 수업에는 조금 더 할 거야.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는 대문 기둥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과외 학생의 아버님이 마침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을 둘러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께는 아직 연락도 못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냥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만 받고 가시죠. 입원하시려면 보증금부터 내셔야 하는데. 간호사는 그의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청바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가 대학병원이라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다른 병원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 학생 보호자입니다. 과외 학생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본 순간 간호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김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라서. 이 학생을 VIP 병실로 옮겨주시죠.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까까지 쌀쌀맞던 간호사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박동호 학생. 이래서 내가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야 해.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김 회장님의 말씀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앞에서 달라지는 세상의 민낯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만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에 오셨을 때 그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 공부시킨 게 아닌데.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과외 학생의 아버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다 할머니를 보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성함이? 저요? 저는 좌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한 것처럼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사시다가 미국으로? 할머니도 그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시다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리신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당신이 설마. 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곳에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외 학생 아버님도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참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못 다 갚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병실은 잠시 숙연해졌고 이것은 더 깊은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과외 학생의 아버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좌 회장님 댁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죠. 할머니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김 기사님의 아들. 그때 그 꼬마가 당신이었군요. 네, 선생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을 때 좌 회장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회장님 차를 수리하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일들을. 우리 아버님이 그때 많이 마음 쓰셨지. 회장님께서는 수술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까지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완치될 때까지 월급도 그대로 주셨죠.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늘 말씀하셨어. 김 기사님이 가족 같은 분이라고. 그러다 할머니는 문득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에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지. 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으셨다고. 병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시듯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이미 연락이 두절된 후였어요. 그래, 그때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우리 가족과 찍으신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아버님과 운전기사님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오랫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온 감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님의 외손자를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3대에 걸친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동우 씨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과외 학생의 아버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부터는 과외는 그만두시지요. 학업에만 전념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과외비도 너무 과분한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과외비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뿐이에요. 회장님은 즉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우선 남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학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도록.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한 걸요. 그는 박동호 씨의 미래까지 계획해 주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에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손자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호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해라. 박동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부끄럽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될지. 당연합니다. 이게 다 우리 아버님의 소원이었을 테니까요. 회장님은 박동호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퇴원 후 박동호 씨는 더 이상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호야, 이제 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도 더는 종이박스를 줍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니까요. 3대에 걸친 인연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축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법조인이 되어서 은혜 갚을게요.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바로 은혜 갚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24평형 아파트는 병원과 가깝고 근처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거실, 반짝이는 새 가전제품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안방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할머니 허리 아프실 때는 저기 공원 산책도 다니실 수 있어요. 아파트 앞 공원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기서 걷기 운동을 하시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동호야, 내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게 될 줄이야. 그의 방에는 넓은 책상과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고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과외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회장님은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학업 상황을 체크하셨습니다.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우리 회사 법무팀으로 오시는 겁니다. 취업까지 보장받은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밤늦게까지 과외를 하느라 지친 모습이 아닌 생기 넘치는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는 할머니를 위해 주말마다 근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종이 상자를 줍지 않아도 되는 할머니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만 봐도 좋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주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손주가 이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동호야, 이제 정말 좋은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 네, 할머니, 꼭 약속할게요.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허름한 집에서 추위에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푸른 하늘과 공원의 나무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고난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그의 꿈은 하루하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동호야, 할미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이야기인가요? 그래,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미 아버지 이야기야.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70년대 후반 증조할아버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무역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지. 아버님이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던 때였어.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법대생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미국의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뉴욕에 계셨는데 그 사람을 너무 믿으셨나 봐.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그때 할머니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 아버님은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거든. 할머니는 법대 졸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날아가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버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할머니는 미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한때는 법조인을 꿈꾸던 대학생이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전 몰랐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내가 법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할미는 너무 기뻤단다.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꿈, 제가 꼭 이루어 드릴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과외를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휴, 내가 왜 이런 걸 다 하니? 제가 이제 할머니 음식 실력 물려받아야죠. 식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과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도서관 다녀올게요. 낮 시간에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더 이상 생계 걱정으로 공부를 중단할 일은 없었습니다. 동호야, 나는 잠깐 공원 다녀올게. 할머니는 더 이상 박스를 줍지 않으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에 한 바퀴를 도시셨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닌 건강을 위한 산책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주말이면 그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어머, 동우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동네 주민들과 마주치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뒤지는 할머니가 아닌 손자와 함께 산책하는 품이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동호야, 이제 할미가 행복하다. 저녁이면 할머니는 그의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손주가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따가 같이 드라마 볼까요? 밤에는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동호야, 할미가 옛날에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할머니, 이제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가끔 할머니는 예전 생각이 나신다며 동네 청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봉사활동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그들의 일상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과로로 쓰러질 걱정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도 장학금 받았어요. 그의 성적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복지법률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에 법률상담 봉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됐나?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첫 상담은 종이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시는 할머니였습니다. 폐지수거 도중차에 치여 다치셨는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할머니의 사연에서 자신의 할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경찰서도 함께 가고 보험회사와의 협상도 도왔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치료비도 받고. 첫 상담의 성공적인 해결은 그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박동호 학생, 자네가 이런 일에 소질이 있군. 지도 교수님의 칭찬에 그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할머니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동호가 좋은 일 하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임대차 문제, 사기 피해, 산재 보상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아직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은 그를 신뢰하셨고 더 많은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노인복지법률 상담 팀장이 되어 다른 학생들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은 그의 상담을 보며 배워갔습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본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 역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던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꿈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손주가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호,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어른이 됐구나.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는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부모님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어린 시절,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외면했던 순간들, 그리고 과로로 쓰러졌던 힘든 시기를 거쳐 이제는 진정한 법조인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이면 졸업해요. 법학과 졸업을 앞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 회장님이 약속하신 회사 법무팀 자리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어르신들을 돕는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손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상자를 줍지 않아도 되는 할머니, 과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손자, 그리고 그들을 감싸하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효도할게요. 아니, 이미 넌 충분히 효도했어. 이제는 내 꿈을 향해 가면 돼.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